자, 씨앗쇼 정치다. 오늘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정말 숨만 쉬어도 그리고 이렇게 머리만 조금 쓸어 넘겨도 뉴스가 되는 요즘입니다. 이 정도로 뜨거울 수 있을까요?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도서관 목격담에 대한 관심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어제 양재도서관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봤다는 그런 목격담이 넘쳐나면서 화제가 됐고 오늘도 그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조용한 팬미팅 같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 그런 목소리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김종혁 부총장님 어제 모습 좀 보셨죠? 영상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도서관 갔던 사진이나 모습들. 어떻게 이제 아니, 네, 그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되는지 관심이 돼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보면 실제로 지금 이제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팬심이 없으면 참 정치하기 힘든 세상이 됐구나 그런 것 같아요. 팬심이 무섭다는 걸 확인할 예, 수 과거에는 있죠. 이제 그 처음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노사모 그게 예, 이제 예,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었고. 근데 이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대깨문이니 뭐 문빠니 이런 분들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개딸들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상당히 강성 지지층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준으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인기, 팬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저게 우연인가 아니면 나름대로는 어떤 좀 계산을 한 것일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의 어떤 행위든 간에 그냥 하는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나름대로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정치 복귀를 위한 어떤 뭐랄까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계산이 깔려 있는 행보였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죠. 비가 오는 게 예보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고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혹시 계산된 거 아니냐, 의도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저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한마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기 피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도 된다고 한다면 집에 뭐 책 읽을 공간이 없을까요? 그리고 뭐 지금 읽을 책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뭐 본인이 지성인답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뭐 책을 읽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자신이 저기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걸 모를 리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자명하고 난 뒤에 최근 이 며칠 사이에 부쩍 공개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좀 치열하게 이 좀 계산된 그러한 지금 동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자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큰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봐라 나에 대한 지지세가 이만큼 아직도 강하다는 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한동훈은 뭘 할까라는 상당한 이 세간의 관심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관심이 상당히 소위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과 관련된 거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전당대회잖아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지금 뭐 지금 본인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 초미의 감신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의도를 어느 정도 설정 내비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전 정치 행보를 봤을 때는
아마 마음의 결심을 굳혔다. 아, 굳혔다? 전대에 출마하기로. 출마하기로 결심을 네. 굳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 행동을 통해서 세간에다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아니 한동훈 위원장도 밖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뭐 어디 슈퍼도 갈 수 있고 그럼 네. 슈퍼에 가서 또 슈퍼에서 찍힐 수도 있고 뭐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찍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이제 우리 차 교수님 말씀에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게 어제 도서관 목격담으로도 충분히 확인된 하루였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서관 목격담의 영상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한 서너 권 정도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종의 기원담이라는 책과 그리고 역병의 바다라는 책도 있었고요. 뭐 서너 권의 책들이 보여졌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들도 아마 노출이 될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테고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계획된 행동 그런 게 깔려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강성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치르면서 정치적인 센스도 있고 자질도 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콘텐츠다. 하지만 이 콘텐츠라는 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이 SF 과학 소설, 그러니까 네. 로봇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해서 내적인 어떤 철학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 그리고 인구가 소멸되는 가운데 앞으로 인간과 로봇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좀 디자인을 해서 이런 책을 골라서 노출시킬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전당대회까지 한 8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홍보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뭐 물론 전대 룰과 전대 시기가 정해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본인이 이렇게 먼저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계획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석 대변인님, 당 네. 내에서는 어제 저 모습을 보고 어떤 얘기들이 좀 주로 나왔습니까? 저는 지금 그 강성필 소장이 말씀하신 것이 좀 과잉 해석이다. 과잉 해석이다. 지나치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내가 뭐 어떤 옷을 입고 나가고 어떤 책을 들고 나가면은 사진이 찍히겠지라는 건 물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요 책 한번 갖고 나가야지, 우산 쓰고 나가지면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집에 책 읽을 데가 없어서 도서관 갔냐고 하시는데 우리가 집에 밥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식당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밖에 나가야죠. 어떻게 집에만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어떻게 집에만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나름대로는 이제 가까이에서 어느 정도 지켜본 사람으로서 네. 저 정치인의 캐릭터가 그렇게 막 하나하나 계산하고 노출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강성필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데 수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네네네, 그때 기억납니다. 이제 비공개로 이제 간담회를 그 반도체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전문가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하나하나 다 들은 다음에 기자들 없는 자리였는데 네. 분야별로 뭐 팹리스, 메모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별로 하나씩 다 이제 코멘트를 하고 답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언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이게 뭐 한두 시간 책 봐가지고 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다라고 느끼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출입처, 예를 들면 경제부 기자가 돼서 뭐 금감원을 출입한다든가 그러면 되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특수부 검사를 하면요, 네.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 회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검사니까 이 사람 뭐 경제 잘 모를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에 수사한 거 보면 기업 관련 수사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콘텐츠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선입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아주 뭐 디테일한 지식이나 뭐 이런 컨텐츠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경험 뭐 이런 쪽에서의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왔다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자기가 정교하게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찌됐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입고 듣고 보고 먹는 것 하나하나가 온통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잠시 정치권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목격담이 또 다른 목격담을 낳고 화제가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아까는 더울 때는 비가 안 와서 자, 한 전 위원장 걸어다니기만 해도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이고 어떤 책을 들고 있었는지 읽고 있는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화제가 됩니다. 자, 어제 여러 가지 패션들이 눈길을 끊었습니다. 이제 분홍색 골전도 이어폰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안한 옷차림들이 있었습니다. 저 옷차림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평생을 이제 검사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로 살아오다 보니까 당연히 정장을 많이 입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장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제 평일에 또 혹은 쉬는 날이라도 또 캐주얼한 차림으로 나가고 싶고 뭐 저보고 뭐 과잉으로 이제 해석한다고 또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보수의 정치인으로 조금 딱딱한 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기존의 보수 정치인과는 조금 다른 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X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본인의 젊은 보수 정치인을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 되게 명품이 아니면서도 조금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어떤 패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 그게 또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캐주얼한 차림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지금 운동화나 뒷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런 거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뭐 많이 팔린다는 얘기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입었던 티셔츠는 또 지금 뭐 엄청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 바로 고양이 티셔츠인데요. 자, 한동훈 지지자들이 고양이 티셔츠를 따라 샀다라는 인증샷들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슬슬 외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건강도 상당히 많이 회복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아마 요즘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을 때 그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저는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을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 보내야 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최근 마음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도 함께 일을 하셨던 호준석 대변인 요즘 어떤 심경으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생활하고 있는 좀 들으신 바가 혹시 있으십니까? 들은 건 없고요. 네. 들었어도 뭐 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제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을 이렇게 정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본인도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마음의 그 움직임이 과거 한 2주 전, 3주 전만 해도 나갈 수가 있겠나라는 마음들이 사실 더 컸잖아요. 저도 네, 그랬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랬고요. 근데 미묘하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일주일 전에도 이 얘기했을 맞습니다. 때 좀 다른데 일주 전하고 느꼈는데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결국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마음속에도 그런 비슷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커져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더 이제 변해가는가 결국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게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총선 끝나고 난 직후에는 좀 쉬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나올 것이다. 아마 당선되는 것까지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해설해주는 분들도 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대로 푹 쉴 것 같지는 않죠. 누구보다 열정이 뜨거웠던 만큼 복귀 시간도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총선 당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면 저는 뭐든 할 겁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주실 겁니까? 저를 일하게 해주십시오. 자, 저런 목소리를 들어보고 지금 현재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반드시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다. 물론 반드시란 말은 제가 지금 좀 빼도록 할 텐데 어찌됐든 그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냐라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 저한테 말씀하실 때 좀 쉬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정반대로 정반대였나요? 처음부터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고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사람이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무슨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이 팬덤이라는 게 우리가 안철수 전 의원님의 팬덤도 봤지만 이분 계속 양보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그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하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그 대통령 그 경선에서도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팬덤도 이렇게 시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이게 그냥 흔한 그 속된 말로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하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팬덤이 계속 그 지지자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는 뭐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걸 뿌리치는 것조차가 그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정상적인 일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이 그러니까 변화의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는 이 내년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1년 뒤에 있는 대선을 우리가 치러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그 1년 뒤에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걱정들이 많은데 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의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뭔가 그런 어떤 그 열망 같은 것들을 대변해 주지 않느냐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이 자맹에서 소위 말하는 순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거거든요. 아마 상당히 본인이 생각해서 정치적 여건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이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두고 떠날 때만 하더라도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빨리 돌아올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상황 자체가 본인이 지금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세 사람에게 상당히 나름대로는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뭐 땡큐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는 세 명인데요.
첫 번째는 조나땡이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사실은 지난 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호 법안으로 낼 것이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부분 세 가지가 있어요. 고발 사주가 있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전직 검찰총장, 즉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징계받은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을 때 항소심을 포기한 거, 네. 그 부분도 있고 세 번째가 이 자신의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딸의 입시 부분은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제끼고 고발 사주나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두 개를 포커스를 해서 만약에 몰고 갔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또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국 전 대표의 좀 정치적 사적 보복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동정심 네. 이런 부분들이 커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도 때도 없이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전직 여당 대표로서의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뭐 타당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그 비난의 강도나 표현 자체가 도를 넘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생각에서 왜 이러실까? 이게 결국은 내를 이렇게 두려워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번에 가면 나간도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번역기를 돌려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는 정치적 조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나의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이 세 명의 주요 은행 때문에 네.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역설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35대 52 나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56대 36, 20%포인트 정도가 이번에 나와서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지지층 내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조국, 홍준표, 윤석열 이들의 어떤 언행들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는 지금 의견을 차재원 교수께서 주셨는데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과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할 때도 반드시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공공이익을 추구해주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의 의미에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멀리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공선의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역시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 정치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확인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전당대회를 지금 치러야 하는 그리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비대위, 황우여 비대위가 오늘 그 구성을, 인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면면이 새 비대위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좀 친윤이라는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하는 비대위를 한다고 처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현장의 목소리 확인하셨지만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질문을 합니다. 자, 친윤이라는 평가가 많다. 유상범 전주의
김용태, 엄태영, 정점식, 성일종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까지 이렇게 총 7명의 구성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새로 오늘 등장한 인물들이 저 4명입니다. 지명직. 친윤이라는 평가 여전히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어떤 영향이 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영향을 떠나서 저 자체로 그냥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기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뭐 친윤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유상범 의원 검찰 출신으로서 네. 굉장히 그 대통령과 가까이 지냈었고,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도 또 뭐 마찬가지고요. 정책위 맞습니다. 의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전주혜 의원도 법조인 판사 출신이고 출신이고, 네. 법조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황우여 그 위원장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법조인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는 뭐 지금 그 친윤 쪽이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네. 저분들이 뭐 과거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나 네. 혹은 요구사항을 따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이번 네. 총선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수직적 당정 관계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저분들의 어떤 인간관계나 그런 부분들이 친윤과 가까운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당원들도 기대할 것 같고 네. 국민들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국민의힘의 지금 비대위 구성을 보면 앞서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습니다만 친윤으로 분류됐던 인물들이 많긴 하지만 총선 이후로 당에서의 어떤 생각들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통령을 바라보고 어떤 일과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행동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통화도 좀 해보고 네. 하면요, 사실 다들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대로의 그 수직적 관계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뭐 아마 그 과거 같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시점 그리고 경선 방식 여전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 6말 7초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으나 7말 8초 이야기도 나오고 8월 말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결부된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좀 미뤄지는 이 수순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기 위해서 밀어주는 것이다. 특정 희망 문제와 전당대회를 결부하는 거는 글쎄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으로서는 그렇게 특정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죠. 모든 후보나 나오려는 분들, 또 나오겠다고 검토하시는 분들을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잘 예우를 해야죠. 혼석 대변인님, 네.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전당대회?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 말씀으로는 6월 말은 힘들고 8월 초보다는 앞설 것이다, 그런 그 인터뷰를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무슨 큰 변수일 것 같지 않습니다. 전당대회 룰이나 뭐 시기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사실 뭐 전당대회를 어떻게 바꿔도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룰로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 높지 않습니까? 네. 뭐 시기도 좀 더 늦추면은 책임론이 더 희석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제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도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된다 여론이 높은데, 그게 뭐 한 달 뒤 뭐 6월 말에 하건 7월 말에 하건 그게 결정적인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저는 이번 이 비대위의 그 구성이 정치적으로 주목받지 않겠다, 관리형에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인선이라 생각하고요. 네. 대체로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친윤이라는 기준도 사실 지금 모호할 뿐더러 좀 전에 김용욱 부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그런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잘 관리해서, 그리고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유상범 비대위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전향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결단 내리기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명직에 불과한 비대위원장이 당헌 당규에 손대려고 한다. 이거 월권이다. 그리고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데 이걸 들은 황 위원장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저의 힘이 된다고 봐요. 저의 에너지로 사용하겠습니다. 노욕에 찬 어당파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그분 얘기가 그런 투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구애받을 필요 없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런 얘기 그렇게 괴념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런 비판의 목소리 나에게는 오히려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이 어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러한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듯한 그런 뚜렷하지 않은 게 저는 좀 답답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같은 말이라도 네. 전대 언제 할 거냐? 그러면 6월보다는 늦고 8월보다는 빠를 것이다. 그냥 7월에 한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또 이게 이분의 매력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타당하고 일반 그 의미는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비대위원장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도 그만둬라 저 사람도 그만둬라 전에 비대위원도 이래서 잘못했다 저래 도대체 본인이 하시지 그러세요. 도대체 대구시장은 언제 돌보실 건지. 근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비대위가요. 처음부터 그냥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돼서 빨리 그냥 전당대회를 하면 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비대위를 왜 출범시켰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전대 룰을 개정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전대 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대 시기가 중요했어요. 네, 시기가. 근데 저는 호준석 대변인 말씀처럼 사실 룰이나 시기나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냐 안 하냐 저는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지켜봐야겠죠. 이제 룰, 시기 그것보다 한 전 위원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됐는데 안 나오면 전당대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제 이상해지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마치 김 빠진 맥주처럼 돼버릴 거 아닙니까? 블랙홀처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도 그냥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로 갈 것이고 뭐 네. 페이스메이커를 둘지 안 둘지 모르겠지만 8월 달에 그 전당대회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재미 정말 없을 거예요. 다 답을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당대회가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치고받고 공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저 당은 좀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뽑힌 그런 후보라면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도 충분한 거고 그중에 한 명으로서 네. 그렇다면 민주당과 경쟁해 나갈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걸 사실상 좀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도 기정사실로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아까 호준석 대변인께서 안 나오면 블랙홀에 빠질 것이다라고 했을 때 살짝 뜨끔하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뭐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나온다는 분위기가 꽤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결정보다는 주변의 분위기, 환경,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더 크게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비판들의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는 거고 특히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들 굉장히 많이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과거도에도 그 독한 입으로도 유명하기도 했었는데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보고 막말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제가 지서도 귀찮은 간다. 25년 지킨 사람을 어떻게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당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내쫓으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초선이나 원외들이 듣보잡들이 나서서 대가이 돼버렸어요.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어.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아마 자동 정리될 거예요. 내년에 새 판이 짜여지고 난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돼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들을 한번 과거 목소리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찌됐든 본인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지금 대구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김종혁 부총장께서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아까 차정 교수 얘기하셨지만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계속 높여줌으로 해서 오히려 네. 이제 관심의 수면으로 떠오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공격을 하면 본인이 뭐 지레 겁을 먹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막 그 말이 맞아라고 해서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라든가 그 책임 여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결과로는 그 반대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홍준표 우리 저 시장님이 하시는 저 공격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본인에 대해서도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당원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심하다. 표현 자체가 자기보다 나이 드신, 그러니까 뭐 나이 갖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우리 비대위원장, 황우려 비대위원장님한테 노욕에 찬 어당팔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정말 너무 모욕적이 아닌가. 뭐 듣는 당원들도 좀 불쾌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래서 그런지 사실 어제 그 도서관 목격담 그 영상 그리고 여러 가지 글들 이런 화제성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화제의 이슈들이 이제 뉴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 몇 마디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저희가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아무런 얘기가 없긴 하더라고요. 뭐 본인 입장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하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본인에게 크게 정치적으로 득이 안 된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거겠죠. 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뭘 시도 때도 없이 이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이 사람들한테는 피로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 이 중앙 정치 무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본인이 정치적 존재감은 아마 부각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초조감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부득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니까 갑툭튀가 네, 그런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뭐 당을 완전히 다 장악하는 그런 상황은 또 있으면 안 되겠다는 네. 이야기 자체가 소위 말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고 그 뒤에 또 갑툭튀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와가지고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이 지금 그 대통령 경선에서 또 이렇게 후보를 차지하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본인이 그런 식의 그 상황이 진행될 때의 정치적 경쟁이 뒤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본인 말대로 지금 갑툭튀가 안 되려고 하면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처럼 당하고 이렇게 인연이 좀 그러니까 옅었던 분들은 이런 전당대회에 들어와서 당인으로서 열심히 당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갑툭튀의 모습을 불시시키는 좋은 이 하나의 기회잖아요. 그걸 오히려 권장을 해야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건 또 논리적으로도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까지 확인했고 자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높이고 있는 여권의 잠룡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파이팅 스피릿 부족하다는 평가에 나는 그렇게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고상하게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깡이잖아, 깡. 민희진 씨도 매일 그걸 보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 순간이니까 그 카드를 꺼내든 거지. 그런 카드는 자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수시로 내보이면 정치인 중에는 이제 연상되는 그런 분이 계시지. 허구한 날 매일매일 겸명 겸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나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일 열심히 해서 승부하는 스타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기 하는 그런 정치 하고 싶지 않다. 자, 정치인 중에 연상되는 분이 계시지 허구한 날 매일매일 그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김종혁 부총장님
잔뜩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 왜 이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오세훈 시장님도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은 저도 사실 들어오기 전에 오세훈 시장한테 문자를 보내봤거든요. 혹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당연히 이제 이제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또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인물을 말씀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의 잠재적인 주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그게 자산이죠. 이런 저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어마어마한 팬덤. 네. 그다음에 나경원이나 원희룡 전 의원처럼 그런 다양한 경험과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오세훈 시장님처럼 저렇게 시장의 경험 벌써 몇 번째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번 선거에서 서울시에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내공 이런 분들이 다 저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대선 전국 그러면 2년 뒤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서 저희들의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록 총선에서 저희가 대패를 했지만 네. 그래도 결코 저희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 5년 만에 팬카페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저는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두 분한테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해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이제 조급해하면 이제 국민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유승민 전 대표께도 조급해하지 마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까마득한 후배지만 네. 왜냐하면 약간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좀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러다가 이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을 좀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준석 신당 나올 때도 네. 이준석의 종속 변수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신당에 참여를 안 하셨고, 네.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는 수원에 출마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실제로 제의가 있었다. 과거에 유승민 전 대표 같으면 저는 출마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케이 하면 자기 나가려고 했었다라고. 그때도 약간 이제 이러다가 내가 잊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감을 좀 이분이 느끼시는구나라는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오래간만에 이 팬 미팅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오시는 건 이제 좋습니다. 네. 건강한 경쟁,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전당대회 축제되는 것이고 저는 환영인데 다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윤 대통령 기자회견한 뒤에 갑갑하고 답답했다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것은 이제 정치 평론가가 아니고 네. 당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중진이시고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인데 또는 기대도 있고 실망도 있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말씀하시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이고 또 우리 당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들 또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저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과 당정대에 오늘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이제 내용이 사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비공개로 이 일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또 내용도 아직 드러난 게 미리 알려진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시간에 당정대가 모여서 논의를 한다. 어떤 얘기 할지 좀 다음 오늘 저녁 이후의 상황을 좀 살펴볼 테고 그리고 또 내일 또 비대위에서도 만찬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후보로 나섰던 2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친명좌장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물러났고 그리고 조정식 의원 역시 사퇴를 하면서 추미애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이런 총선 민심을 치르는 개혁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또 존중을 했습니다. 조정식
후보님께서 이렇게 후보를 사퇴하면서 지지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두 사람이 국회 관례를 존중하고 또 국회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합의를 했고요. 자, 국회의장 이제 선거가 16일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이 목요일을 4일 앞두고 자, 교통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정성호, 우원식, 조정식, 추미애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조정식 사퇴, 정성호 사퇴하고 추미애, 우원식으로 양자 구도로 갑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성필 평론가님 이미 답은 나왔다.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이미 답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네 분이서 그러니까 2강 2약 정도 하다가 이제 다시 2강으로 이제 줄여진 거 아니겠어요? 우원식 후보가 2강 중에 하나였습니까? 그럼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우원식 그 의원 측에 제가 뭐 취재를 좀 해본 결과인데 네. 어쨌든 본인들은 2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앞으로의 국회의장은 협상력, 중재력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도 보면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내 수석 부대표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국회의장 후보 중에서 원내대표를 경험하신 분이 우원식 의원 혼자더라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원이 이 전부터 작년부터 어떤 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많이 준비를 하셔서 표 계산을 하고 계셨다는 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는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요.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를 거의 추대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도 지금 4명에서 2명인데 또 답이 나왔다고 해서 만약에 또 추대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도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추대 형식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당내에 경선이 없어지고 다 추대로 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마음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이 앞으로 국회의장 선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모른다. 또 이 두 분에 대한 평가가 되게 쉽습니다. 과거에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 당대표가 추미애 당대표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많이 어필을 하시면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에 많이 가까워진 거 아니냐라는 당내 의견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알다시피 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는 어떤 개인의 인격과 친소관계 그리고 당내 전반적인 방금 말씀드렸던 추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끝까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이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좀 기시감이 드네요. 지난번 박찬대 이 지금 원내대표 선출할 때 사실 1명, 2명씩 빠지다가 나중에 서영교 최고가 발을 뺐잖아요. 급하게. 그리고 남은 사람이 김민석 당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가면 경쟁하는갑다 생각했는데 이 신압으로 김민석 당선인도 온다 간다 소리 없이 그냥 접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라고 쓰고 추대라고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다시 또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원식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 완주의 의지가 저는 상당히 강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저는 지금 판세는 거의 기울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반추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첫날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병상에서 뭐라고 해요? 이제 작은 고개 하나 넘었을 뿐이다. 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우리 안의 이 적은 차이의 내부 갈등과 대립에 힘 빼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는데 도대체 이 무슨 말씀하실까 이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은 조정식, 정성호 이 두 측근 지금 후보자들에게 던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작은 산, 이제 총선 하나 이겼다. 앞으로 이제 더 큰 산 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아마 좀 더 강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당신들이 좀 힘을 모아달라는 이야기를 아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합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감히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지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네. 아마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가 변할 것 같지가 않다. 앞으로 스타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한 전투형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그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역시 박지원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박지원 당선인이 이 지금 5선 의원이잖아요. 이 초창기만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국회의장에 대한 도정 의지를 엄청나게 강하게 드러냈다가 이번에 등록을 안 했어요. 저는 등록 안 할 때 왜 저러지 했는데 결국 이 지금 민주당 내에 돌아가는 정치적인 이 기류를 제일 빨리 읽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차피 안 될 판이다 해서 본인이 지금 출사표를 안 던졌거든요.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박지원 당선자의 정치적인 촉과 감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성필 평론가의 어떤 평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는 건 아닌데 그 협상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의장. 근데 이제 과거 추미애 당선인이 했던 얘기가 있죠. 바로 협상력 이런 것보다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아를 중립으로 확 넣어버리고 멈춰버린단 말이죠.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시절에. 어찌됐든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중이 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미애 당선인을 지금 가장 유력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겨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 혼석 대변인님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에 가깝게 지금 위치를 만들어 준 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기계적 중립 지키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계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자신들만이 오직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하게 하면서 기계적 중립 필요 없다라는 말 그때 똑같이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기계적 중립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은 내가 정의고 이쪽은 자기가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떨 때 타협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최소한의 장치가 기계적인 중립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위원이 지금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입법 독주하고 이제는 뭐 처분적 법률 뭐 하면서 행정권까지 행사하겠다고 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3권을 다 잡고 흔들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주겠다는 그런 돌격대 같은 역할을 해주겠다는 추미애 후보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고 과거에 양김 DJ나 YS 때도 없었던 모습의 지금 정당이거든요. 다른 목소리가 일체 허용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당이 지금 국회를 잡고 흔들고 폭주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여기에 경고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와 함께 또 민주당 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 현 당대표의 연임 여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와 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되는 목소리는 더 커집니까? 점점? 사자성어로 확산일로 이렇게 댓글을 보면 민심의 동향, 민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는 좀 거스르기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당 내외에서 특히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임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대표께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고민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확산일로라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당원들 중심으로도 연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생각을 좀 전해왔는데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한테 한번 그러시길래 연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표님한테. 이게 그 다른 후임 당 대표가 와도 잘 되면 그 사람 덕이지만 잘못되면 다 이재명 전 대표 탓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잘하면 모르겠는데 못하면 무조건 뒤집었을 텐데 그랬더니 그거는 약간 그렇듯하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본인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약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분위기는?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이 당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 전체를 두고 보면 또 반대 여론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당원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를 두고 보면은 조금 반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부감 좀 있다고 생각하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허수아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잘하든 못하든 결국에는 그 공이든 과든 다 이재명 대표에게 갈 상황에 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책임 정치 차원에서 본인이 대표를 다시 해서 민주당을 잘 이끌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저는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수아비란 단어 등장했고요. 페이스메이커란 단어도 좀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람 눈치를 보고 본인이 직접 등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당을 이끌어갈 수 없는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번 이 전당대회에 도전을 하게 되면요, 정말 공교롭게도 1997년 대선에서 낙선했던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의 길을 그대로 밟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97년 대선에서 이해창 총재가 상당히 안타깝게 졌거든요. 지고 난 직후에 바로 송파에 보궐선거 나갔어요. 보궐선거 당선되고 난 뒤에 당 총재에 도전해서 총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2000년 공천, 소위 말해 공천을 본인 말로는 완전 혁신 공천을 했죠. 그래서 일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당 총재직에 재선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여의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해창 총재가 그럼 결국 2002년 대선에서 졌잖아요. 네. 그 지고 난 뒤에 본인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대세론에 내가 갇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놓으면 무조건 아마 될 겁니다. 되는데 문제는 당시 한나라당이 일당으로서 야당을 했지만 지금은 지금 일당이고 절대적인 가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 오만과 독선의 거야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들 수 있고 이것이 기득권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은 본인 스스로가 이걸 갖다 깨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연임이라는 문제는 본인이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볼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병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상에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SNS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번 정치 연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월 9일 지난주 목요일에 검찰 조작 수사 비판글을 올렸고요.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관련 내용을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어제죠. 이토 히로부미 손자 라인 침탈이라는 또 글을 SNS에 썼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했다. 그러는 사이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고 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마치 반일 감정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듯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근데 아시다시피 라인과 그 손정이 그때 당시에 야후였나요? 야후 재팬이었나요? 이렇게 서로 통합을 하게 된 게 201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재를 서서 해준 거라고 기사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 근거로 삼아서 일본 정부가 공격하고 있는 거는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잘못된 걸로 보여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가 그걸 침탈하고 있다는 식으로까지 몰고 가는 건 예를 들면 연좌제가 없는 나라인데 할아버지가 어떤 이토 히로부미였으니까 너도 죄인이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너무 심한 비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김정은을 비판을 할 때 아니 어떻게 보면 3대 세습을 계속하면서 이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단지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였다는 이유로 해서 그런 것까지 거론하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정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입장을 직접 청취를 하고 있고 일본에도 직접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정말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사쇼 정치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곧바로 뉴스7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